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의 대통령으로 막말에다가 폭력적이고 독재적 인물로 여러가지 기행을 저질러온 그가 최근 왔다갔다 변덕스러운 외교 정책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박쥐 외교를 하고 있다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무기들을 대거 사들이며 한국산 무기에 엄지를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지난 7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필리핀이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얻거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화로 요청했다고 밝히며 중국에게 남중국해를 넘길 수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두테르테 대통령 몇 달이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었는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주변국 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가자 외교 무대에서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화상으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 상설재판소 판결은 UN 해양법 협약 적용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으로 이제 국제법의 일부다. 아무리 크고 강력한 국가라도 그 의미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릴 수는 없다. 남중국해 문제는 아세안의 전략적 도전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공동체로서의 강점과 약점이 드러난다. 평화와 안전은 근본적인 문제다. 남중국해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판결을 약화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리 외교를 명분으로 동맹국인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친중국 행보를 걷는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친중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는데요. 필리핀 정부는 올해 2월 일방적으로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근거가 되는 방문군 협정을 종료한다고 통보하는 결례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미국의 협정 종료 절차를 6개월간 중지한다고 통보한 뒤 최근 종료 절차 중지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같은 필리핀 행보는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이 커지자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두테르테 대통령은 해리 로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바이든 후보 당선에 대해 따뜻한 축하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행정부는 바이든 당선인의 새 행정부와 상호 존중, 이익에 기반을 두고 민주주의와 자유, 법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지키며 협력하길 기대한다. 양국은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변심에 중국은 약이 오를 대로 올랐나 봅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을 생각이 없다며 그동안 숨겨왔던 판도라의 상자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것이 아주 지들 마음대로입니다. 중국은 2013년 동중국해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한국과 마찰을 빚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어도 상공에서 양국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7년 전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른 곳에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곳은 최근 미국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대만 서남부 공역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올해만 해도 대만 서남부 상공을 통해 진입한 대잠 초계기 등 중국 군용기는 276대에 달합니다. 점차 이 지역을 통한 도발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마당에 아예 자기네 방공식별구역으로 못 박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미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이곳 해저 지형은 잠수함 매복에 유리해 대만 해협을 봉쇄하기 위한 길목이기도 하다며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겹치게 선포해 군용기를 띄우면 대만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뒷받침이 중요한데요. 중국이 연말까지 남중국해에 떠다니는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20기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다 이 같은 속내가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두테르테는 저게 정상적인 국가 정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미국과 중국, 심지어 유엔까지도 가지고 노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T2섬을 공격할 경우 자살 공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우려의 말에 샤랍이라며 막말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미국에서 두테르테 정치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 의사를 보내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놓고 욕설을 날리며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막말을 하였고, 결국 오바마가 폭발하면서 미국과 필리핀의 정상회담은 전격으로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대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었고, 두테르테가 다음날 사과하면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한번 오바마 대통령에게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말했고, 그러다가 2018년 9월 전직이 된 오바마 대통령에게 막말이 심했다며 뜬금없이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사업가를 방해하는 자국민들을 저세상으로 보내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유명세를 떨친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신 나간 듯한 행보를 보이기는 해도 물건 보는 눈만큼은 살아있는 듯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최근 필리핀에서는 한국산 무기 붐이 불면서 K-방산의 물결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무기 도입과 더불어 한국군이 쓰던 퇴역 장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닐라 블루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취임 축전에서 공격 헬기 500MD와 기동 헬기를 도입할 의향을 전달했다고 필리핀군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로렌자나 장관은 올해 4분기에 국방부와 군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도입 대상 헬기들에 대한 유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에게 공여받은 무기 체계는 헬기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995년부터 3년간 한국군이 운용하던 노스럽 F5 프리덤 파이터 8대를 대당 $100, 단돈 12만원에 판매했고, 같은 해 참수리급 고속정 5척을 공유했습니다. 2007년 T-41 초등 훈련기 15대, 2010년 KM-450 트럭 157대도 공유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포항급 초기함인 중추함 한 척을 공유받아 콜라도 야비라는 한 명으로 재취역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 육군은 한국군이 무령 다련장 로켓 18문으로 로켓 시스템 포대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공유받은 무기들로 K방산의 맛을 본 필리핀은 본격적으로 지갑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LIG 넥스원의 대자머레 청상어가 필리핀 해군에 인도되면서 첫 어뢰 수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조바니 카를로 바코르도 필리핀 함대 사령관은 지난해 4분기에 와일드캣 2대의 인도를 완료했는데, 와일드캣에 탑재할 LIG 넥스원의 청상어 어뢰는 이미 필리핀에 와있다. 조종사와 승무원이 훈련을 받으면서 무기 사용 훈련도 겸해 조종에 익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려진 규모로는 전투탄 4발과 훈련탄 4발로 계약가는 70억 원 정도입니다. 특히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2년 전부터 한국산 무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수출길이 열리는 모양새인데요. 지난 8월 하와이 인근에서 열린 림팩 2020에서 필리핀이 훈련에 파견한 유일한 해군 함정 호세 리잘의 플랫폼과 전투체계는 한국 업체가 만들었습니다. 이를 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한국이 만든 군함이 넘버원이다. 림팩 훈련에 파견해서 필리핀 해군을 대표하는데 손색이 없다. 정말 최고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특히나 필리핀의 해군력만큼은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현재 필리핀 해군력은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입니다. 필리핀 해군의 1000톤이 넘는 수상 전투함은 7척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2척의 2800톤급 호위함 호세 리잘급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예산 탓에 옵션 없는 깡통으로 구매해 이들 호위함에는 대한 미사일조차 달려있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2028년을 목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의 대규모 해군력 건설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포스 믹스 구상인데요. 부족한 예산을 감안해 소수의 고성능 전투함과 다수의 소형 고속 전투함을 혼합함으로써 최대 효과를 거두겠다는 일종의 하이로 믹스 개념입니다. 필리핀은 이 해군력 건설 계획에 100억 페소, 우리 돈으로 2조 4,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왔다 갔다 정신없는 외교로 정신 상태가 의심되는 두테르테 대통령이지만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것을 보면 무기 보는 눈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보통 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원 채널을 가진 저가형의 중국 제품이 판매되었으나 차츰 최고급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 내수 시장 특징상 거의 메이드 인 재팬 제품들입니다. 일본인들은 최고의 디자인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메이드 인 재팬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 그 최고의 제품들이 한국 제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블랙박스 수출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는데 일본은 역시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일본이 가전 내수 시장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폭망한 것인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개그 콘서트 같은 일본 블랙박스 시장을 알아봅니다. 일본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드라이브 레코더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블랙박스 시장은 2019년도에 500만 대 가량 판매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200만 대 가량으로 예상하는 것을 보면 일본의 블랙박스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로 못 믿고 거짓말하는 국가의 국민들이나 하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를 신뢰하고 잘 소통하는 국민들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6월에 발생한 보복운전 사건이 큰 화제가 되면서 갑자기 블랙박스 장착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6월 5일 오후 9시 30분쯤 가나가와현 도메이 고속도로에서 이미 주차 시비를 벌인 20대 남성이 이 부부와 두 딸이 탄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합니다. 앞질러 가면서 수시로 급제동을 하다가 결국 부부가 탄 차량 앞에서 멈춰섰는데 이때 달려오던 트럭이 추돌했고 이 사고로 부부는 숨졌고 15세와 11세인 두 딸은 목숨을 겨우 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일본에서는 갑자기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수요가 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적발된 난폭 운전과 위협 보복 운전 건수가 매년 1만 건 가까이 되고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돌발 상황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야간 모드와 전후방 촬영 등 고급 모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이 매년 1만 건이나 발생할 정도로 위험한 나라가 그동안 2017년 이전에는 블랙박스를 거의 장착하지 않고 운전을 했다니 어이가 없네요. 최근에 와서야 블랙박스를 구입해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현금 급부금을 개인당 10만엔씩 지급하면서 갑자기 블랙박스 판매량이 급등합니다. 평소에 구입하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구매에 몰린 것이라고 합니다. 판매량 상위 10개 모델을 확인해보면 판매 1위 상품은 컴텍사의 ZDR 제품입니다. 이 상품은 최고 기능과 성능으로 일본인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모두가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일본인들은 아직도 일본 제품이 세계 최고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인 경우에도 내수 시장에만 의존하는 일본 회사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제품들은 수용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제품인 한국 제품을 외면하는 등의 어리석은 자만으로 일본 국산 제품만 사용합니다. 무조건 일본 회사 제품을 최고라고 믿는 소비자가 일본 시장의 특수성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메이드 인 재팬이냐, 미국이나 유럽 브랜드냐, 한국 제품이냐를 먼저 살펴보는 거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삼성 브랜드 대신에 갤럭시를 내세워야 판매가 될 정도로 배타적입니다. 결국 일본인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일본 유통업체들도 이런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재팬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블랙박스도 10위까지의 모든 제품이 일본 회사의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메이드 인 재팬 컴텍과 캐누두사 제품이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1등 제품이 사실은 한국 제품입니다. 컴텍사의 제품은 한국 MTO 메가에서 ODM 방식으로 수출한 것입니다. 제품의 설계와 개발, 생산까지 MTO 메가가 했으며 주문 업체인 컴텍이 유통 판매하는 것입니다.
MTO 메가 제품의 현지 블랙박스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합니다. 블랙박스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MTO 메가가 만든 2채널의 FHD의 최고급 모델인 ZDR 시리즈는 모두 10위권 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초기에 중국산 수입 제품이 대부분이었고 한국은 태국, 미국, 대만, 베트남에 이어 수입국 6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 5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블랙박스 시장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저가 중국산은 거의 퇴출되었고 한국과 대만 제품이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제품은 우수한 품질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판매 순위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나비 브랜드로 알려진 팅크웨어의 블랙박스 제품도 일본에서 매출이 4배 이상 뛰어오르는 등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팅크웨어는 일본의 기업 간 거래 판매 채널인 알파인, 덴소세일즈 등을 통해 판매를 늘려왔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블랙박스 제조업체인 파인디지털은 도요타와 혼다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납품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블랙박스 생산 업체들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사물 인터넷과 연결시켜서 비상 상황 시에 보험사나 가족들에게 실시간 상황 중계가 되도록 하거나 360도 촬영을 해서 실내 녹화까지 되게 하는 제품이 개발 생산되기도 합니다. 통신형 블랙박스인 경우에는 사고 위치를 알려주는 것뿐 아니라 물류 차량을 적용해서 물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난폭 운전 등 주변 차량 움직임과 번호판을 인식하는 기술까지 개발 생산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한국의 블랙박스 생산 업체들은 계속된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로 세계 시장을 석권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본과 유럽 등에서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솔루션 기반의 주행 안전기기 장착이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주행 상황을 기록하는 것뿐 아니라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야 하고 ADAS 전용 디바이스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과 제품들이 한국이 선도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실상은 뛰어난 한국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껍데기 메이드 인 재팬 라벨에 희희낙낙하는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폭망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항상 허영심과 자만에 빠져 있을 때 항상 한국은 달려나갔고 결국 시장을 이끌어 나간 것입니다. 일본은 가전과 전자산업을 내수 시장만 믿고 큰소리치다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도 그런 태도로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경제 보복으로 한국이 계속 기술 개발을 하면서 국산화를 하고 있는데도 헛소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의 한국 제품을 메이드 인 재팬 라벨 하나 붙여놓고 자뻑에 빠져 있는 꼴이죠.